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 이야기부터 해보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라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한 뒤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소추는 아니면 기소는 수사를 전제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기소합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은.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요. 제가 통계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OECD 국가 중에 검찰에서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된 국가가 꽤 있어요. 일본도 뭐 비슷하고. 한 17국가가 되고요. 뭐 한 20개 국가는 뭐 같이 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우리는 검찰권이 되게 셌고. OECD 국가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아주 센 축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제 수단 또 균형, 견제의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디어가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200여 국가 중에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거고. 저번에도 제가 여기서 한번 읽었었던 것 같은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한경만 검찰총장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때는 일제 순사가 경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좀 우리한테 달라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잡으니까 다시는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 김윤우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재헌헌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분리하는 게 기소와 수사 분량이 맞는데 일제시대 때 워낙 친일 경찰들이 바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검찰한테 주겠다라고 시작한 건데 70년 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지금까지 쭉 그냥 와버렸잖아요. 또 지금도 개혁된 게 아직까지는 7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혁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중요 범죄들 뭐 선거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라든지 공무원 범죄 또 경찰관 범죄 일정 부분은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소권하고 수사를 분리하자는 게 아마도 추미애 장관의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한 게 나라고 하면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내에서는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뭐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특수부에서 한다던가 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서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내용이 좀 그렇게 책임감 있고 좀 이론적으로 타당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즉흥적이거나 좀 반발해서 나온 의견들 같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검찰이 개혁 대상이잖아요. 7월부터는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최소한 많이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그거는 속성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예전 안기부라든지 국정원도 마찬가지였던 걸 보면 이거를 뭐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인지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 참고 사례로 일본을 이야기했는데 뭐 서로 누구 말이 맞다 팩트 체크. 그렇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뭐 저도 모르겠죠. 저도 뭐 일반 검찰이 있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프로스라는 그 내부 통신망에 모 검사가 올렸어요. 일본이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리하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면서 그 퍼센트가 본인이 봤을 때는 0.14%인데 우리는 0.58%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을 비교하지 말고 서구권하고 좀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9.6%, 프랑스는 9.7%.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정밀하게 기소를 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낮은 거지 기소하고 수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낮지 않았다라는 게 이 검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검사 말대로라고 해도 저 일본에서는 총괄심사 검찰관이 그렇죠. 무죄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기소를 안 한다. 이렇게 걸르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그게 좀 지나쳐서 정밀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될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기소를 안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좀 지나칠 망정 무죄율이 낮은 배경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무죄율, 유죄율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검찰 개혁 이게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다른 측면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큰 취지는요. 가장 큰 취지는 자꾸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 돼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나누거나 균형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이익,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자꾸 이제 이 수사하고 기소 이런 건 사실 어쩌면 권력 내부를 수사하는데 이게 뭐 어렵다라는 걸 분리해 놓으면 조금 논의하는 쪽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또 우리 검찰은 이거는 충분히 이건 과거 사례 서울시 공무원 사건 잘못된 증거를 갖고 조작된 증거를 갖고 기소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제가 다 꼽지도 못한 하도 네. 많아서 간첩 사건들 싹 다 기소 잘못해가지고 그 재판 가가지고 다 유죄됐는데 나중에 재심에 다 무죄됐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거를 반성해야 되죠. 예. 저기 이춘재 뭡니까 그거. 예. 그런 거는 뭐 어쩝니까 그거는 다. 그리고 특히 특수부가 수사한 것 중에 일반 검사가 형사고에서 하는 것보다 무죄가 더 높게 나온다고. 아니 지금 다 간첩죄 같은 건 다 예, 다 특수부에서 특수부니까. 했던 게 많잖아요.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증 편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걸 막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거고 다른 OECD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낸 건데 그냥 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1일 날 회의를 하는데요. 조금 크게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20일 회의.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게 17년 만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또 여기 참석하지 않는다. 결국은 또 한 번 불편한 관계를 내비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좀 그렇게 보이고 또 지금 뭐 그때 대검인가요? 대검에서 뭐 하극상 발언이 나왔다던가 예. 어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좀 거친 언사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모인 자리에서 윤 총장이 빠지면은 그 자리에서 딱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이날 또 뭐 작심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하고 이게 대서특필되는 좀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그런 불안감까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히는 거 계속해서 네. 좋지 않잖아요. 아, 저는. 싫죠. 예. 보기 싫고 국민들은 잘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뭔가 자꾸 불협화음이 들린다는 거는 안 좋은 느낌인 거거든요. 예. 검찰 개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사실 검찰총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강금실 장관 때 한번 하고 17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관행은 아직 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해서 네. 그 하위 법령 제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법을 만드는 자리인데 총장이 안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행적인 부분은 네. 일단 얘기할 건 없고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좀 가는 게 맞다는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가서 의견 제시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소추가 뭐 기소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에 좀 아니 검찰청법 검경수사조정법에 그 근거를 해가지고 좀 얘기가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계속 옛날 그 권력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자꾸 이상한 논리를 내는 것보다는 바뀐 거에 맞게 검사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저는 맞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총장의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내사 들어갔다가 금감원이 자료를 주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검찰에서만 요구할 때는 준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우리 기시감이 들 거예요. 정경심 교수 사건과 똑같아요. 예. 뭐 쉽게 말씀을 하면요. 그 당시 뭐 결혼한 건 아니에요. 2010년, 11년이니까 2013년에는 결혼했던 상황이기도 예. 하고
내사를 했는데 경찰 주장은 뭐 피내사자는 아니라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건은 뭐 해장하고 그리고 좀 쩐주라고 표현하는 게 예. 김건희 씨고요. 그리고 지금 브로커 같은 게 있는데 예. 그 세 사람이 시세 조정 같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여 같은 걸 했고 몰랐다면 김건희 씨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투자를 했고 알았다면 공모를 한 거거든요. 예. 정경심 교수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 구조나 결 자체는. 그런데 이거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내사를 중지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죠. 어쨌든 간에 그까지 어떻게 갖는 건지 뭐 정말 내사해봤는데 혐의가 없는 건지 증거를 못 찾아낸 건지 조사가 막혔는지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윤석열 총장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를 했고 예.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같은 사안이라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뉴스타파 후속 보도까지 하겠죠. 예고한 네.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또 제 3의 인물 혹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뭐 똑같은 범죄가 예, 되죠. 시세조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되죠. 예. 공소시효 1년 남았고요. 예. 좀 지켜보고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주강덕 의원에게 경찰이 그 휴대폰을 영장을 뭐 받았던 것 같아요. 확보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이 휴대폰 영장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확보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오케이 했다는 겁니까? 뒤늦게? 뭐 일단은 검찰이 중간 단계고 검찰을 통했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추측을 예, 할 수 있는 이거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생기부를 어디서 확보했느냐 주광덕 의원이 그 문제 때문에 아마 휴대폰 이메일 영장 쳤었는데 범죄가 됩니다. 예. 그것도. 이메일만 허락해주고 휴대폰 허락 안 해줬다가 이번에 나왔다. 나왔습니다. 예. 예. 그 휴대폰 보면은 누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뭐 포렌식 따게 보면 예. 뭐 다 나옵니다. 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내일 선고인데 먼저 우리 김윤우 변호사가 1심 선고 어떻게 나왔고 2심 구형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1년 4개월 만에 지금 결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막강한 주의를 활용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사용했다. 징역 23년과 벌금 2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예. 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네. 보석이었습니까? 형집행정지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보석이었죠. 보석으로. 그때 1심에서 증거 동의한 진술 증거에 대해서 전부 다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자고 하고 예.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을 다 다시 짚어보자고 하면서 재판이 너무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한 신급당 연장을 해도 8개월까지인데 예. 그 안에 도저히 항소심이 안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그 8개월을 다 채우고 풀어주는 것보다는 보석을 해줘서 어디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낫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예. 보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2심에 실형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석이 그것도 취소되면 예. 근데 이제 같은 재판부예요. 예. 보석을 해줬던 재판부랑 같기 네.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는 뭐 특별한 사유 예컨대 조건부 보석이었거든요. 외부 접촉하지 말라 그런 것들 어겼던 게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구속 기간이라는 예, 게 있어요. 예.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가 최종까지 가야 된다. 확정되면 예. 수감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1심 때보다 2심 구형이 더 높았거든요. 금액이 좀 늘었어요. 예. 삼성이 현지에서 로펌 이제 했을 때 그 돈도 대납 차원이라서 뇌물죄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 금액 자체가 한 50억 정도 늘었고 그래서 구형도 3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 3년이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인정이 된다면요. 그렇게 네, 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송장을 다시 내가지고 네. 그 같은 혐의의 뇌물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1심 때보다 더 증가했다. 증가했죠. 예, 이렇게 지금 공소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근데 전직 대통령 재판에 관계해서 뭐 결과에 따라서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박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은 별로고.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말 잘못했어요. 지지라 해야 됩니까? 열성 지지층이라고 네, 하죠. 열성 예.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 있든 뭐 지금 큰 상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박 것이다. 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예. 억울하다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전 억울해 대통령. 보인다는 사람도 예, 별로 예, 예. 없고요.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총선 전에 어떤 경우라도
출소를 하게 되면 현금 그렇죠. 집행 정지든 사면이든 나오게 되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법농단 판사들 이야기 해보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재판부터 살펴보면 임성근 판사, 수석 부장판사 시절 하급 판사를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가 선고됐는데 뭐 임성근 판사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된 무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죄가 났는데 김윤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재판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판에 개입한 건 맞다. 네. 그런데 무죄다. 네.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위남용하고 직권남용하고 다르다라는 건데요. 예. 그 재판 개입이라는 직권은 없기 때문에 직권 없이 남용 없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 자체가 없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직권 남용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가 그 실제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난 영향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또 이게 미수범 처벌도 안 되니까 예. 어느 뭐로 보나 이게 처벌거리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처벌할 수 아니요, 없다 이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김윤우 변호사님은 문제 그까지 설명했고 예. 또 이런 얘기했어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위헌적 위헌이 예. 뭐냐면 우리 헌법상 법관은 양심과 뭐죠? 독립돼서 심판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누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예. 있습니다. 근데 개입을 했잖아요. 했어요. 예. 그럼 헌법에 인정됐고. 반하는 거예요. 예. 근데 법률보다 헌법은 더 상위 규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다만 법률이 재형법정주의라는 명확성 원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말했던 딱 안 떨어지지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뭔가 좀 했어야 되고 이거 이전에 직권남용죄 재판이 계속 대법원 판결하고 뭔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그 이전에 안 나오다가 나오면서 뭔가 싹 다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제가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예. 결국 대법원에서 딴 사람 재판하면서 조윤선, 김기춘 재판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예. 좀 축소해서 해석하는 걸로. 그 이후에 나왔던 재판들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재판이 하나 남아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그것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양승태, 또 임종원. 임종원뿐만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대법관들. 조윤선, 김기춘, 또 이 지금 사법농단 관여했던 재판관들 이 직권남용 부분에서 거의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실행한 사람들이 다 무죄였으니까 예. 시킨 사람은 또 무죄죠. 예. 무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청와대 하명수사, 조국 뭐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직권남용 올라갔잖아요. 거의 다 다 무죄랍니까? 직권남용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위헌적 행위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뭔가 좀 이 직권 행사에 행사된 직권이 뭐냐에 대해서 재판 개입을 재판 개입권이라는 직권이 없다 지금 이런 논리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남용된 직권을 다시 구성하고 다시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제 사법행정권을 자기가 수석 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한 건데 재판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 예규상. 그런 보고 의무를 활용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또 판결문을 고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구성을 달리 보고 공소장 변경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법농단 재판에 관여한 거는 인정이 됐으니까. 예. 근데 다들 이렇게 무죄 처벌이 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 재판의 어떤 비독립의 화신이거든요, 지금. 예. 그분들이 직접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변론 종결되면 선고기일까지 판사님이 뭐 기록만 보시고 다 이렇게 누구 말 안 듣고 판단하시니까 차분히 선고기를 기다리자라고 했을 때 그런 농담을 누가 믿냐고 이제 의뢰인들이 반응을 하겠죠. 다 개입하겠죠. 지금 처벌도 안 재판 되는데요. 독립이 그러니까 비독립의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상징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입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재 수단도 없고 예. 막을 방법도 없고. 개입했을 때 이렇게 제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장담할 수 없고 더군다나 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무죄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재판에 복귀한다 바로. 네네.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네, 지금 다 무죄라고 보고 1심 판결 안 난 분들까지도 다 재판에 복귀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법부에 네. 대한 신뢰 자체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아, 저분이 그 유명한 그분이구나라고 재판을 받으면 아, 저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생각 들겠죠. 예. 네. 국민들 입장에서 재판받는 네네. 입장에서는요. 저분 말고 다른 분한테 또 말해야 되는 건 아닐까 말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네. 분명히 나한테 앙심이 있을 거라든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컨대 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면 예.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 사실은 그게 중요성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재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지금 대부분 고등부장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새 대법원에서 사건 뒤집기도 어렵고, 네. 예, 대법원 심리사항도 제한돼 있으니까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하는 2심 고등부장이요? 최종심을 하는 최종심 기능을 하는 재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분들이 다 2심 고등부장. 양형 특히 아까 벌금 100만 원이냐 아니냐, 뭐 벌금 얼마, 징역 1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정할 때 너무 크기 때문에요. 네네. 예. 2심은 어때?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은 1심 결과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거의 뭐 이거는 법원은 치해법권이냐 이런 말까지 한 거 보면 사실은 마땅히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절망감? 포기?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예. 이 부분을 열심히 할지 좀 의문이 들고 예. 있습니다. 예. 저는 대법원의 그 판결 때부터 좀 준비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직권남용죄 얘기를 하면서부터 뭐 뒤에 것까지 좀 이렇게 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1심 선고 아직 안 난 판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분들도 다 무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똑같아요. 이것이 유사한 어떤 행위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인데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많은 수가 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임종원 차장이나 다 예. 유사하게. 예. 예. 우리 유튜브로 체리블레님께서 판사 거부권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을 수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해봤자 예. 뭐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직 뭐 1심이니까 2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분은 1심과 비슷한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예, 그렇게 그쪽 검찰이 공시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다시 하지 않는 처음부터 이상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검찰이 그런 의지가 있을지 조금 예. 의문을 검찰도 보고 뭐 있습니다. 굳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을 치외법권 판결이다. 항소하겠다. 이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에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런 게 밝혀져도 처벌할 방법도 없고, 예. 네, 처벌할 규정도 없고, 네, 다 뭐 기소를 해도 해석을 저렇게 해버리니까요. 네, 저런 식으로 무죄로 해석하고 그러니 뭐 방법이 없다. 판사가 이런 뜻으로 잘못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판사가 잘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검찰이 좋은 말을 했는데 검찰이 그 비리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그런 똑같아요. 관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외법권들이었거든요. 양쪽 다 좀 법원 검찰 다 지금 신뢰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예, 함께 예.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검찰이 잘못하면은 누가 수사하느냐, 네. 누가 기소하느냐. 네.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단 그래 말이죠. 똑같죠. 그렇죠. 그럼 또 자기 식구들 감쌀 충분히 그럴 반응이 있는 것이고 판사가 잘못하면 누가 똑같아요. 판결을 하느냐. 똑같다니까요. 보통 판사가 판결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국민들만 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됐는 게 그 모 검사가 네. 후배 여검사 성추행한 사건. 네, 그거 그냥 사표 갖고 끝내버렸거든. 징계 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직권남용이 아니냐. 맞죠. 따져보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예. 있죠. 그래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국은 이제 지금 현행법상 또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법관들은 탄핵만 가능해요. 법관 관련해서는. 근데 국회에서 해야 근데 되는 저 거니까. 국회에서 옛날 생각해 보시면 2008년인가요? 네. 그때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 그때 당시 신영철 그 중앙지법원장님한테 지법원장이에요. 예, 요새 판사들한테 밥도 좀 젊은 판사들 밥도 좀 사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라라고 일종의 지금 이분 수석부장님들 기소된 분들이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네. 또 그때 법원장님은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국회가 오히려 그런 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할지 좀 그것도 의문이 들고 또 이게 조용히 소추까지 갈까. 정족수도 있고 이러니까 쉽지 않죠. 네. 예. 이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법리적 근데 위헌적 행위라는 거는 뭐 누구라 헌법에는 반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예. 위헌적인 행위도 탄핵 사유는 되니까요. 예. 네. 법관 탄핵이 근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예. 네네. 국회에서 결국은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돼요? 네.
소추 자체는 국회에서 하고 심판은 헌재에서 하고. 네. 법관 탄핵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법관 탄핵이 있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국회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고위직들, 뭐 판사, 검사, 기타 뭐 장관 이런 분들을 탄핵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위를 박탈하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럼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혹시 공수처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관련 판사들의 문제는? 가능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그럼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좀 씁쓸하네요. 오늘 마지막 씁쓸하게 끝났네요. 씁쓸해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